안녕하세요. 오늘 고려 마지막 시간입니다. 축하합니다. 벌써 3분의 2를 왔어요, 우리가. 일단원이 15주제인데 벌써 주제 18차례입니다. 자, 오늘은 정치사, 대외 관계사 말고 고려의 사회 문화는 어떤 모습이었나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50에서 57쪽인데 좀 범위가 많은 느낌이죠. 선생님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부분은 그냥 꼼꼼하게 다 하나하나 읽고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크게 크게 보세요. 이런 특징이 있고 이런 모습이었구나. 그 정도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처음에 우리가 얘기할 게 신분제입니다. 그다음에 가정 내에서의 여성 지위, 그다음에 스님 유명한 두 분을 만나볼 겁니다. 바로 의천과 지눌. 우리 삼국시대 때는 원효와 의상이 있었죠. 의천과 진울은 고려 스님이다. 그다음에 유명한 역사책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를 우리가 비교해보는 작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주제를 크게 이렇게 가져와 봤어요. 자, 먼저 사회적인 부분에서 신분제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결론을 선생님이 먼저 가져왔습니다. 신라의 골품제보다는 고려 사회 신분제는 상당히 개방적인 모습이었다. 한마디로 신분 상승이 어느 정도 가능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결론을 또 얘기하고 갈게요. 가정 내에서 여성 지위는 상대적으로 높았다. 여기서 말하는 상대적으로 높았다라는 거는 조선 중기 이후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가부장적인 질서보다는 여성 지위가 가정 안에서는 높았다. 사회적으로는 높진 않아요. 자, 이 모습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분제 한번 볼까요? 크게는 양인, 평민이죠, 평민. 세금을 내고 뭐 이제 이런 이제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고 천인, 이거는 이제 대부분이 다 노비.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눠지는데 요 양인은 다시 세 개로 나눠집니다. 귀족. 여기서 말하는 귀족은 뭐 이제 관리들, 왕족, 그다음에 이제 문벌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간 계층이 있어요. 서리, 향리 이거는 이제 하급 관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실무를 처리하는. 그다음에 하급 장교 군인들 중에서 그다음에 대부분의 양인은 다 농민, 상인, 수공업자 그다음에 향부곡 소의 주민들 양민이 형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뚝 자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양인과 천인 그중에서 양인은 과거 응시가 가능했다. 과거가 뭡니까? 공무원 시험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요 농민이 과거 시험을 봐서 붙었어요. 그래서 이제 관리가 되면은 낮은 관리가 되면 이제 중간 계층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신분 상승이 가능했다. 뿐만 아니라 고려 시대에는 전쟁이 상당히 많았죠. 그래서 이 전쟁에서 공을 세우게 되면은 또 이렇게 어느 정도 노비가 이렇게 양민이 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과서 50쪽에 보면은 신분 이동의 개방성이라는 주제로 소제목이 달려 있는 본문이 있는데 거기에 아주 다양한 사례들이 있으니까 매운 마음으로 그냥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요. 결론은 이거죠. 신분 상승이 어느 정도 가능했다. 자, 가정 내에서 여성 지위가 어느 정도 높았다라는 증거를 지금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조선 후기가 되면 이렇게 처첩제라고 해서 일부 다처제가 되게 굉장히 유행을 하게 되는데 고려 때만 해도 아주 철저하게 일부 일처제 사회였다. 그 다음에 시집살이가 아닌 처가살이가 일반적이었다라는 얘기예요. 조선 전기까지 이 모습이 유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적에도 남자들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출생 순서대로 성별에 상관없이 기록을 했다. 이런 이제 자료가 있고요. 여성이 재혼을 한다고 해서 불이익이 없었습니다. 근데 조선 후기가 되면 어떻습니까? 재혼을 하면은 그 자식이 엄청난 사회적인 차별을 받았거든요. 그런 게 고려 때는 없었다. 그 다음에 여성도 호주 그 집의 주가 이 뭐라 그래야 되죠? 대빵이 될 수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부모가 죽었을 때 자녀에게도 남녀 차별 없이 균등하게 재산을 분배했다. 이거를 이제 좀 어려운 말로 균등하게 분배해서 상속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정 내에서는 여성의 지위가 어느 정도 높았구나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한 번 더 얘기를 하자면은 사회에서 여성 지위가 높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가정 안에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부장적 질서가 그렇게 강하지 않았던 시기가 바로 고려 시대다. 어디랑 비교해서 조선 중기 이후, 조선 후기랑 비교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상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불교, 유교, 풍수지리, 도교 이렇게 살펴볼 텐데 불교는 주로 종교적인 측면, 그다음에 이제 문화적인 부분에서 영향을 많이 끼치게 됩니다.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고려는 철저하게 불교 국가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불교를 아예 지원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 행사라고 할 수 있는 연등의 팔관에 물론 이제 뭐 도교적인 요소도 좀 섞여 있지만요. 그런 거를 이제 국가 주관해서 이제 그런 행사를 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스티벌이죠, 페스티벌, 행사, 축제. 그다음에 이제 과거 시험에 스님을 뽑는 승과가 있었다는 사실. 그다음에 아주 훌륭한 스님을 왕의 스승, 이 스승사자거든요. 왕사라는 직책을 주기도 하고 국가의 스승, 그래서 국사라는 직책을 갖고 있기도 했었다. 그 말은 불교를 중시했구나 국가 차원에서. 스님 두 분을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이 아니죠. 고려 초에는 의천, 그다음에 고려 후기에는 진울.
이렇게 좀 구분을 하면 되는데 두 사람 다 불교를 통합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은 정통적인 교과서 경전 불교의 경전을 중시하는 교종 불교와 개인의 참선을 중시하는 선종이 서로 좀 대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의천 진을 모두 다 이걸 통합을 하려고 했었다는데 조금 달라요. 의천 같은 경우는 교종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려고 해요. 교관 겸수 여기서 말하는 교가 바로 이 교종을 의미를 하는 거고 관은 약간 선종의 수행 방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같이 수행해야 된다. 이런 수행 방식을 제시를 했습니다. 교관 겸수. 그 다음에 이제 해동 천태종을 창시했다. 이거는 외우기 상당히 쉽습니다. 의천 천태종, 의천태종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고로 의천은 왕자 출신이에요. 문종의 넷째 아들인가 그럴 겁니다. 자, 왕자가 스님이 돼서 활약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역시 고려는 불교 국가였기 때문이다. 자, 후기로 넘어오면 이제 진울 스님이 등장을 합니다. 진울 같은 경우는 의천이랑 비슷하면서 조금 다릅니다. 의천이 교종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려고 했었다라고 한다면 진울은 반대로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포섭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수행 방법으로 정해쌍수, 요거는 정이라는 거는 이제 선종을 이제 상징하는 거고 해는 교종을 상징하는 겁니다. 같이 수행해야 된다. 정해쌍수를 제시했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돈오 점수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문득 깨달음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이 시기에 국가의 보호를 받고 있던 불교가 상당히 이 뭐랄까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금 불교 정화 운동을 펼치게 되는데 수선사라는 절을 중심으로 이 진울이 이 결사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불교 정화 운동, 불교 개혁 운동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계종을 창시를 하기도 합니다. 진울, 지읒, 조계종, 지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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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천태종 이렇게 좀 구분할 수 있겠죠? 선생님이 이걸 굳이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한 이유는 수능 문제에서 이렇게 키워드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유교 보기 직전에 유물을 먼저 보겠습니다. 뭐 당연히 여러 가지 불상들이 만들어지고 대장경이 만들어지겠죠. 특히 이제 우리에게 유명한 거는 몽골의 침입을 물리치려는 그런 기도하는 심정으로 한 땀 한 땀 팠다는 팔만대장경이 있겠습니다. 자, 유교로 넘어가죠. 불교가 종교적인 또 문화적인 요소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한다면은 유교는 정치적인 분야에서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과거제, 과거 시험 과목들이 다 유교 경전들이죠. 그다음에 유교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성종 때 국자감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그다음에 이제 고려 말이 되면은 새로운 유학이라고 할 수 있는 성리학이 등장을 합니다. 성리학도 유교 중에 하나입니다. 마치 수학도 그냥 수학 안에 되게 많이 있죠. 여러분들 고등학교니까 뭐 수학 1학년 때 배우죠. 그다음에 2학년 때 수원, 수투 배우죠. 그다음에 이제 저 선택 과목으로는 뭐 미적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하도 있고 그다음에 통계도 있죠. 예,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하위 분야입니다. 그 중에서 이 당시에는 이 성리학이 가장 핫한 유교였다라는 겁니다. 이 성리학을 바로 신진사대부들이 받아들여서 조선 건국을 하게 되고 이 조선에서는 이 성리학 이념을 기초로 해서 나라를 운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지겠죠. 마지막으로 풍수지리설과 도교입니다. 땅에도 기력이 있다. 그래서 명당과 안명당이 있다. 이제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묘청이라는 스님이죠. 묘청의 난, 묘청의 서경천도 뭐 서경을 왜 옮겨야 돼? 개경은 지금 땅의 기운이 쇠했고 서경의 땅의 기운이 막 흥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옮기세요. 이제 이랬던 거고 뭐 불로장생 뭐 이런 개념들이 풍수지리설과 도교의 핵심 개념들입니다. 요거는 가볍게 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역사서입니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이름도 상당히 비슷하죠. 자, 이렇게 좀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고려 전기에 쓰여졌던 게 삼국사기, 후기가 삼국유사 되겠습니다.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쓰죠. 왕이 명령을 내려요. 야, 부식아, 역사 좀 정리해봐라. 예, 알겠습니다. 근데 김부식은 유학자예요. 유학자다 보니까 상당히 유교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역사책 중에는 가장 오래된 책입니다. 물론 삼국시대에도 역사책을 만들었다라는 기록은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남아있지는 않아요. 실물로 남아있는 거는 삼국사기가 가장 오래됐다 이런 얘기고요. 삼국사기는 일현이라는 스님이 있습니다. 그 스님이니까 당연히 불교적인 요소가 좀 많이 들어갔겠죠. 여기서 이제 단군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교과서에서 보는 단군 신화들 있죠. 그게 다 삼국유사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스님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까지 다 적었어요. 그러니까 민간에 떠돌고 있는 신화, 설화 이런 것들을 싹 다 모아가지고 정리를 한 게 바로 삼국유사거든요. 그러니까 재미로 치면은 삼국유사가 조금 더 재미가 있습니다. 근데 정확도로 따지면 조금 더 삼국사기가 더 정확하다 이런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자, 조금 더 이제 가볼게요. 전기와 후기를 선생님이 이렇게 나눴어요. 몽골족의 침입,
전후로 나눴는데 거대한 몽골족에 맞서서 3, 40년 동안 싸웠다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단한데 막 자뻑 이렇게 이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정말 대단해. 그러면서 이제 민족 자주의식이 굉장히 성장했던 시기가 후기이고요. 그 일환으로 우리가 왜 이렇게 대단할까? 우리 할아버지가 대단하기 때문이야. 우리 할아버지는 바로 단군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단군이 이때부터 강조되기 시작한다. 삼국유사 말고도 뭐 동명왕편 이런 이제 이제 고조선이나 이제 고구려를 강조하는 이제 그런 역사책들도 많이 쓰여지게 됩니다. 뭐 그것까지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그런 분위기였다. 여기까지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